자식이 잘 되는 거에 자아가 무너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같이 기뻐해줘요. 형제 기뻐해줘요. 사촌 이미 조금 기뻐해주기는 좀 애매모호해지기 시작해요. 6천, 8천 배 아프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저는 매년마다 12월 31일 날 하는 일이 뭐냐면 제 휴대폰에 있는 전화번호 중에서 저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 전화번호 3분의 1을 지워버립니다. 거기서. 그만큼 어렵다라는 겁니다. 같이 기뻐해주기. 왜냐? 내가 같이 기뻐해줄 수 있는 범위는 딱 유전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5명, 10명이기 때문에 친구라는 착시 현상을 만들어서 협업은 할 수 있었지만 나한테는 진정한 행복 지수를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진짜인 것 같아요. 메시가 그날 경기에 4골을 넣으면 네. 그 다음 경기 호날두는 5골을 넣어요. 그렇죠. 네. 경쟁이 라이벌이 나면 한 개 배가 아프니까 더 열심히 뛰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좋아요 버튼들은 서로 놓아주고 있지만 사실 좋지 않은 거예요. 척하는 거네, 척. 네. 좋아요 척인 거죠. 원래는 사실은. 척이네. 네. 책이 하나 있습니다. 출구가 없는 방이라는. 딱 죽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눈을 딱 떠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신은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워낙 어떻게 안 좋게 살았는지 설명 안 하지만 본인이 알아요. 난 지옥에 가야 된다는 걸. 근데 눈을 딱 떴는데 호텔 방인 거예요, 이게. 그것도 꽤 좋은, 괜찮은 호텔 방. 근데 지옥이라고 하면 진짜 그냥 뭐 불구덩이죠.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잠깐만, 나 천국에 왔나? 지옥이 아니고? 그런데 그 안내하는 사람이 오더니, 아니래요. 지옥 맞대요, 여기.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 방에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창문도 없고. 더구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분은 남자인데 여성 2명하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영원히 같이 지내야 됩니다. 결국 인간한테 가장 큰 지옥은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관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관계가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 맞춰가야 되고 싫은데도 해야 되고 피할 수 없다 보니까 이것이 지옥이 아닐까라는 상상을 한번 하셨고, 그 독일 철학가죠. 그 아서 쇼펜하우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산책은 사실 혼자 가는 게 제일 편하다. 좋잖아요. 뭐 자연도 구경하고 뭐 스스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혼자 산책하면 외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산책하면 외롭진 않은데 뭔가 이렇게 좀 귀찮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우리도 여행 갈 때 많은 경험하잖아요. 사실 혼자 여행 가는 거 매력적인 게 많아요. 근데 하루 지나면 사실 외로워요. 좋은 것도 누구랑 이렇게 나눠야지 재밌지. 혼자서 백날 좋은 거 봐봤자 뭐 하겠어요. 그래서 연인이나 또 친구랑 가면 대부분 싸워요, 사실은. 왜냐면 우리가 원하는 게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뭐 미술관에 하루 종일 가고 싶고, 누구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또 내가 그 사람한테 맞춰가도 싫고, 상대방이 나한테 맞히는 건 또 내가 또 좀 죄송스럽고. 사실은 우리는 혼자서가 가장 행복하지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혼자는 불행하고 외롭기 때문에 사랑하는 누군가가 필요한데, 사랑을 하는 순간 나 혼자가 아니다. 그 다음부터 맞춰서 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추천하신 건 혼자 함께 가라는 거예요. 둘이 같이 가고 각자 즐기되 외로울 때 서로 얘기를 해라. 여러분, 요즘 가장 스트레스 받는 일이 어떤 거세요? 하기 싫은 업무, 미래에 대한 불안감, 코시국에 자꾸 찌는 살, 다양한 답변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답이 하나 딱 있습니다. 바로 인간관계. 무조건 그냥 참아야 하는 걸까요? 절대 아니죠.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을 인자 3번이면 번아웃 됩니다. 나를 못 견디게 만드는 그 사람은 왜 그런 걸까요? 나를 지키기 위해 스트레스가 없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타인의 심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타인의 심리 읽어드립니다의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일과 사람 중에 퇴사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해 본 결과 무려 70% 이상이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더 심하다고 호소합니다. 직장인뿐만 아니죠. 청소년 역시 고민의 1위가 인간관계입니다. 직장이니까, 친구니까, 가족이니까 더욱더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력해도 잘 안 되니까 우리가 더더욱 힘든 거죠. 특히 한국과 같은 관계주의 문화에서는 더더욱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더 심하다고 호소를 합니다. 사람 때문에 힘든 게 가장 큰 상처고 스트레스죠.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지친다는 느낌 받아본 적 있으신지요?
이렇게 나를 지치게 만드는 분들, 그중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묘하게 대화를 다른 사람의 욕으로 이어가는 분들이에요. 듣다 보면 다른 사람 말을 자꾸 옮기고 더욱 나를 힘들게 하는 건 그 말에 공감을 강요하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약간 흥미로울 수도 있고 호기심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이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왜 이 사람은 나를 만날 땐 자꾸 남의 욕만 할까? 다른 곳에 가서 또 내 얘기를 옮기지 않을까? 남욕을 참 많이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본인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불안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 중엔 자기보다 불행한 사람을 찾아야만 그것으로부터 느끼는 약간의 우월감을 통해서 나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약간 못난 안정감을 가지고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물론 여기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안 좋은 유형이 바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다수도 똑같이 싫어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강요하는 사람들이죠. 인간 대 인간이 만나서 관계가 틀어질 수 있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 사람을 싫어하는 건 다수의 눈으로 봤을 때도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 다수의 힘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꾸 내 옆에 와서 다른 사람 욕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고립되는 것에 대한 불안이 강한 사람들은요, 내가 가지는 이 감정이 다수의 감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다수라는 것을 느끼기 위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몰입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너만 그런 게 아니야. 그리고 매번 다른 사람의 말을 옮기는 사람들의 심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메커니즘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남욕을 하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 바로 이런 유형의 사람입니다. 나 그 사람 싫어. 이게 아니라 A가 그 사람 되게 싫어하더라 라고 하면서 A에게 자기의 생각을 투영시킨다는 거죠. 그렇게 욕은 하고 싶으면서도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비겁한 사람들이 보이는 성향이고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말을 옮기는 것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비겁하게 말을 옮기는 순간 사회생활을 많이 해본 능숙하거나 노련한 사람들은 제 마음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그렇게 노련한 분은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것을 들키고 싶어 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파는구나, 비겁하구나 이렇게 생각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을 옮기는 것, 내가 못난 사람이라는 걸 더 잘 들키게 만드는 위험한 행동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싫으면 싫다고 이야기하는 게 낫습니다. 최소한 나를 못나고 비겁한 사람으로 보이게는 하지 않을 테니까요. 남을 욕하고 남의 말을 전하는 사람들은 왜 우리의 정신 건강에 해로울까요? 우리가 언제 주로 지칠까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분명한 말과 행동을 할 때 더 많이 지치게 됩니다. 이 일의 결과가 어디까지 퍼지고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까를 고민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책임져야 할 말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인간은 불안할 때 목적 없는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게 된다는 거죠. 나 안 불안해, 나 불안하지 않은데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누군가에 대한 뒷담화를 하고 난 다음에 불안해 본 적 많았어요. 그 기억 때문에 뒷담화를 하면 자동적으로 불안해지는 겁니다. 남의 말을 옮기는 건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뒷담화를 하는 사람이나 들은 사람이나 두 사람 모두 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남을 욕하고 남의 말을 전하는 그런 분들은 피해야 하겠죠. 왜? 나를 불안하게 만들어서 나를 지치게 만드니까요. 그렇다면 남을 욕하고 남의 말을 내 앞에 와서 자꾸 전하는 사람들 어떻게 상대해야 할까요? 꼭 이렇게 말해주셔야 합니다. 너 되게 특이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닌데? 그 사람 나한테는 안 그러던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야, 너도 그랬을걸? 기억하지 못할 뿐 계속 경험해 왔던 거야. 너도 그런 걸 느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자꾸 나에게 귀찮게 달라붙고 더 집요하게 자기 뒷담화에 공범으로 만들 실마리를 찾으려고 하니 그 결과는 나는 더 귀찮아집니다. 나를 공범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나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라는 암시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 명시적으로 나는 절대 동의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건 부담되시죠? 그렇다면 너 좀 유별나고 특이하구나 라고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에 대한 악감정은 많이 가지지 않은 채 나를 특이하다거나 유별나다고 생각하지 않는 다른 누군가를 찾아가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나와는 엮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남 욕하는 걸 좋아한다면 이건 정말 더 어려운 문제죠. 나에게 별 의미가 없는 사람이거나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 험담을 하거나 욕을 하면 거리를 두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고 나에게 소중하며 그리고 내게 필요한 사람이 자꾸 남을 욕하거나 말을 옮길 때 그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에게 그런 뒷담화 하지 마, 남 욕하지 마 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칭찬하는 법, 칭찬을 옮기는 법, 얼마나 나에게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남 욕하거나 남의 말을 옮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한테 당장 그걸 하지 마 라고 하면 너무 힘들어하고요. 결국 내 곁을 떠납니다. 그런 사람에겐 칭찬을 옮기는 행동이 굉장히 즐겁고 나에게 이득이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악담을 많이 즐기면서 말을 옮기는 못난 모습을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대 중반에 만나게 된 제 인생을 바꾼 군대 시절의 대대장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소대장을 칭찬할 때 그 자리에 없는 중대장의 칭찬을 옮겨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높은 대대장이 말단에 있는 소대장한테 너 대단한데 뛰어나! 이렇게 그냥 칭찬을 하면 그 사이에 있는 중대장의 마음이 복잡해지겠죠.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린가? 근데 이놈은 왜 굳이 내가 없을 때 대대장님을 만났지? 대대장님이 섭섭해질 수도 있고 소대장이 괘씸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대대장님의 칭찬은 부작용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지혜로운 대대장님은 중대장의 입을 빌어서 칭찬을 합니다. 근데 니네 중대장 사람 참 잘 본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대장님? 아니 니네 중대장이 그러는데 자네 김소희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라 그러더라고. 니네 중대장 눈 좋아. 그러고 갔어요. 소대장이 이제 훈련 나갔다가 들어온 중대장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대장님이 그러시는데 중대장님 사람 잘 보신다고 칭찬하고 가셨습니다. 중대장님이 대대장님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리고 그 칭찬을 들은 소대장도 귀엽죠. 그 대대장님은 칭찬을 옮겨서 자기 칭찬의 정당성도 확보하시고 중간에 있는 사람까지도 아우르시게 되신 거예요. 너무너무 다행스럽게도 그분에게 한 수 배웠죠. 그때부터 제 인생이 꽤 바뀐 것 같습니다. 이 칭찬 방식을 통해 대대장께서 소대장과 중대장 두 사람 모두 다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저는 누가 누구를 칭찬하면 그걸 잘 기억해놨다가 항상 옮깁니다. 이왕 말을 옮길 거라면 칭찬을 옮기는 게 그 무엇보다도 좋은 거죠. 뒷담화와 말 옮기는 대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의 장점을 잘 보는 겁니다. 나한테 자꾸 그런 사람이 온다는 건 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땐 뒷담화의 소비자가 될 만한 사람이 나였기 때문입니다. 질투가 많은 사람들한테는 질투가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질투라는 건 나는 걔가 싫은데 걔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깔고 있는 감정이죠. 이럴 때 오히려 야, 나는 걔가 참 부럽더라 라고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와, 난 정말 걔가 부러워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 앞에서 부럽다라고 하는 것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욕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게 내가 얘기를 하고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보면 이런 주변 사람들 때문에 피곤한 일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얘기가 다 맞는다니까? 거봐, 내 말이 맞았지? 대화하면 지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대화하기 아예 싫은 사람도 많잖아요. 심지어는 자기가 틀릴 때도 절대 인정 안 하고 잘 모르는 것도 안다고 하는 사람들. 듣기만 해도 속이 답답해지지만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한 명쯤은 꼭 있죠. 자기 말만 맞다고 우기는 그 사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 오늘도 타인의 심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말만 맞다고 우기는 그 사람,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아는 게 없는 사람일수록 자기 말을 더 우긴다는 것으로 대부분 연구 결과를 통해 나옵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러닝크루거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지식 수준이 부족할수록 자신의 지식 수준을 과대평가하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책을 아예 안 읽은 사람보다 책 한 권 읽고 아는 척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거 잘 아실 거예요. 그것만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우기는 이유는 그 사람이 아는 게 많지 않고 그리고 편협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기 자신과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만 만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과도하게 우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페인의 파블로 브리뉴얼 교수가 실제로 했던 연구인데요.
이 연구에서는 2가지 종류의 집단 중 하나를 설득하게 합니다. 첫 번째 집단은요, 어떤 주장에 대해서 나와 원래부터 같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 집단을 동일주장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집단은 나의 주장과는 무관한 전혀 다른 측면 등에서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죠. 이 집단을 유사성향 집단이라고 하죠. 이렇게 동일주장 집단과 유사성향 집단의 사람들을 모아서 이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을 설득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확신의 증가에 있어서 차이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유사성향 집단을 설득하는 일을 하고 난 뒤에 자기 확신이 훨씬 더 크게 증가합니다. 나의 주장과는 무관한 전혀 다른 측면 등에서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질 거라고 하는 자기 확신을 키워나간다는 겁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학연, 혈연, 지연과 같이 내가 어떤 주장이나 의견을 갖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만 이런 것들을 되게 중시하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잘 안 바꾼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 말만 맞다고 우기는 그 사람, 어떻게 상대하면 좋을까요? 자기만 맞다고 우기는 사람들은요, 지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우기는 겁니다. 이렇게 지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일수록 대화를 승부의 개념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죠. 승자와 패자로 나뉘는, 즉 승패 개념이 분명한 걸 우리가 승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기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화를 통해서 위너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이 강하기 때문에 우기기에 집착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과 원활하게 대화를 하려면 내가 대척점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같은 편이라고 하는 생각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같은 편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까요? 나는 당신과 같은 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 사람이 왜 나한테 같은 편이라고 하는 말을 이 시점에 굳이 하는 거지? 라고 하는 의심을 만들어내기가 오히려 더 십상이겠죠. 그것보다는 무언의 시그널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자켓이 되게 비슷하네요. 어이구, 우리 같은 시계 찼어요. 이렇게 작은 취향의 같은 점을 어필해 주는 게 더 좋은 시그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 아닌 전문 용어로 대화의 마사지라고 합니다. 우리는 마사지를 왜 할까요? 몸의 긴장도를 풀기 위해서 하죠. 심리적으로도 이렇게 긴장도를 풀어서 비슷한 효과를 보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어떤 사람을 우기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방법과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서 어느 정도 그 사람을 인정해 주면 그 사람은 그것과 무관한 분야에서 우기는 경향성이 줄어듭니다. 굉장히 노련하고 경험 많은 서비스직 혹은 판매직 종사자들은요, 우기는 고객을 어떻게 다루는지 아시나요? 지금 온 분이 액세서리를 고르고 있는데 이 분께 옷이라면 정말 안목이 있으시잖아요 라고 말을 처음에 겁니다. 그런데요, 이 액세서리는 조금 달라서 제 말씀을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인정해주고 난 다음에 하면 내 조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회사라면 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부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최고 권위자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라고 하면서 먼저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최고 권위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상적이라면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존중하고 취합해야 한다는 말이 깔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다른 무언가를 인정해 줘야만 그 사람이 우기기를 그만하게 만드는 방법이 보인다는 겁니다. 전 가끔 이런 장면들을 봅니다. 회사에서 죽어라 우기는 우기기 대왕이 동창회를 오니까요, 그렇게 우기는 성향이 없어지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반대로 동창회에서 만나면 죽어라 우기는 이 친구가 회사의 동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적이 또 많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모든 장면에서 매번 우기기를 열심히 하는 우기기 대왕은 의외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우기기를 계속한다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내 앞에서 많이 지게 만들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우기기 대왕이 아닌 심리적인 위너로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죠.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허태균 교수님이 말했던 한국인의 한턱 문화가 바로 여기서 떠오르더라고요. 한턱 낸다는 건 외국인들의 눈으로 보면 또 다른 의외의 하나의 뜻이 더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래서 외국인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한턱 낸다라는 얘기,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내가 오늘 한턱 낸다라는 건 오늘 내가 주인공이니까 누구도 내 주인공 자리를 빼앗지 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외국인의 눈으로 보니까 그 본질이 더 잘 보였던 거죠. 우기기 대왕이 주인공이 되면
주인공은 그 판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판을 깨면서까지 우긴다? 이런 행동은 잘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한번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인공을 만들어주고 그 사람을 위너로 만들어 주었는데도 우긴다면 그건 그 사람의 심각한 문제일 가능성이 크죠. 자기 말만 맞다고 우기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은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말은 틀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건 결과적으로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기 힘든 사람이란 뜻이 되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은연중에 정답은 하나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답이 하나니 내가 생각하는 답이 정답이면 남의 것은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인정할 수 없게 되겠죠. 정답이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파보면 답은 의외로 간단해집니다. 어렸을 때부터 정답이 하나라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면 이건 한국의 전반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인의 특징이라기보단 현대 한국 교육의 부작용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러니까 한국 교육은 크게 문제가 있다 라고 또 여기서 생각이 멈추는 분들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교육계의 잘못이냐? 아니라는 거죠. 교육은 그 사회의 그 시대의 보편적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사회가 정답이 하나라고 생각하면 교육은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현상은 더 근본적으로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즉 우리의 잘못이라는 거죠. 답이 하나여야 되는 사람들은 답이 여러 개이면 못 견디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 개의 답을 생각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생각을 즐기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빨리 대답하면 보상받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못 바꾸는 사람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회의 시간에 무엇을 물어봤는데 곰곰이 생각해보고 좀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비난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기는 사람들 만드는 거고 정답이 하나이고 빨리 하는 게 정답이다라는 생각을 자꾸 심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가 바뀌지 않는 이상 자기만 맞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수를 줄이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대화를 할 때 우리는 늘 무언가 의견을 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의견 없음도 의견이다라는 걸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어떤 사안을 물을 때요.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모릅니까? 그러면 모릅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 주장을 주고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를 모른다가 아닌 의견이 없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의견 없음에 표시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실 우기는 사람 중에는 그 순간 자기의 의견이 없지만 한쪽을 선택해야 할 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의견이 있는가를 물어봐 주시고 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 의견이 없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의견입니다 라고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의견이 없다면 우기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소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다른 주제의 이야기로 바꾸는 것, 이게 좋은 대화입니다. 항상 찬성이냐 반대라고 하는 아니면 넌 모르는 거다라고 하는 무례한 대화를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먼저 제공하지 않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비교, 비약, 비난하는 자존감 도둑을 만나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 마음을 방어를 해야 될까?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자존감을 공격할 때, 기분이 상했을 때, 감정이 불편해가지고 남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존감 도둑들의 그 힘, 감정의 힘을 무력화를 시켜야 돼요. 나쁜 감정을 상쇄시킬 수 있는, 희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감입니다. 공감이에요. 그래서 자존감 도둑들한테 공감을 하라 그러면 다들 고개를 갸우뚱하세요. 나를 공격하는데 거기에 공감을 해버리면 같이 나를 비난하라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행동이나 생각을 공유하라는 게 아니라 단지 부정적인 감정만 공감하라는 거예요.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은 공감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어떻게 반응하는 게 공감입니까? 그랬구나. 그랬구나. 맨날 우리 듣는 얘기잖아요. 그랬구나. 하는 게 공감입니다. 제가 아는 선배님은 세상이라는 단어를 쓰세요. 세상에. 세상이.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를 드리면 선배님, 제가 좀 안 좋은 일이 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선배님이 어우 세상에 그러세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전화를 드리잖아요. 선생님 제가 요번에 뭐 책이 잘 돼가지고요. 뭐 이렇게 좋은 일이 좀 생겼습니다. 그러면 오 세상에 그래요. 하루 종일 세상에만 하세요. 병원에서도 계속 세상에만 해가지고 그 지역 정신과를 다 그냥 평정을 해버렸어요. 저는 그랬구나만 합니다. 김상중님이라면 후배한테 야단을 칠 때요. 좀 비교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 비교를 저한테 한번 해주세요. 그럼 제가 공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선배죠? 물론입니다. 홍균아, 네. 너는 나보다도 어린데 머리가 왜 이렇게 나보다 하얗니? 왜 그래? 그렇네요. 어? 그렇네요. 제가 후배인데 머리가 좀 하얗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내가 묻는 말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굉장히 당혹스럽잖아.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니? 아, 그렇습니다.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이런 겁니다. 저는 공격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오고 가는 상황에서는 그대로 그 마음을 공감하면서 아, 당황하셨을 수 있었겠군요. 이렇게 공감을 하는 순간 감정이 소거되면서 할 말을 잃어버리시게 되는 거죠. 자존감 도덕을 만났을 때는 그랬구나를 항상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도 또 생각날 수 있어요. 왜냐? 아까 낮에 제가 선배님한테 야단을 맞은 게 밤에 한 번 더 생각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렇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그랬지만 나는 괜찮다. 그 사람은 그랬지만 나는 괜찮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나의 자존감을 낮추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엄마가 야, 너 그러다가 시집 못 가. 그러면 아닌 거 알면서도 나 이러다가 진짜 사랑을 못 받나? 이게 항상 두려워지거든요. 아니에요. 그건 단지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인 거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가장 많이 하는 행동들이 있죠. 바로 수다입니다. 그런데 모든 수다가 다 즐거운 건 아니죠. 얘기를 하면 할수록 묘하게 말이 안 통하는 것 같고 내 말에 반응은 해주는 것 같은데 전혀 공감은 안 하는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이건 기억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조금도 기억을 못 하기도 하는 그러면서 자기 얘기만 주구장창 늘어놓는 사람. 가볍게 대화하면서 스트레스를 푼다라고 시작했지만 결국 어느 순간 나의 기운을 쫙 빠지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빼놓고 얘기하는 건 정말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왜 나랑 얘기하고 있고 내 얘기를 듣지도 않을 거면서 왜 이 대화에는 자꾸 끼려고 하는 걸까요? 이럴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말을 듣고 대답을 해주고 공감해 주는 거 쉬운 것 같으세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굉장히 사회적인 것은 맞지만 이렇게 커다란 사회에서 살아나가도록 진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역사 수십만 년 중에 이렇게 복잡하고 큰 사회에서 살아간 지가 얼마나 됐겠냐는 거예요. 0.1%의 시간도 안 됩니다. 옛날에는 내가 만나는 사람의 출신, 고향, 성장 배경 거의 대부분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복잡하고 큰 사회에서 어떻게 쉽게 공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공감의 단서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건 그 사람이 나한테 호감이 있다는 걸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 사람은 내 감정에 공감을 못하지?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어려운 공감을 해주는 사람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생각을 해보면 공감을 하는 것을 통해 이 사람이 나에 대한 호감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진짜 공감을 못하는데 척이라도 한다면요. 그 사람 역시 나에게 어느 정도는 호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같이 이야기한 세월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공감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에 대한 호감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 사람을 미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늘 모든 사람이 날 좋아해 줄 수는 없어요. 그냥 나와의 깊은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예외적인 부류가 있죠. 적당히 거리를 두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멀리해야 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누구에게도 공감을 못하고 조금도 공감하고 싶지 않은 사람, 대표적인 부류가 바로 소시오패스죠. 소시오패스에게서 이런 성향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건 그 사람들이 시간을 아까워하기 때문이에요. 소시오패스는 자기 외의 사람들에게 시간을 쓰는 걸 극단적으로 싫어합니다.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공감도 하기 싫고 무언가 공유하기도 싫고 그 사람을 위한 배려의 대화도 하기 싫은 거예요. 공감하지 못하는 가장 큰 게 뭘까요? 상대방에게 질문하고 대답할 시간을 안 주는 겁니다. 그걸 듣는 시간도 아깝거든요. 그리고 자기 얘기만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소시오패스는 늘 자기 위주로 자기 자신만 제일 힘든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대화에는 꼭 참여하는 걸까요? 자신이 남들과는 다르다는 걸 숨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의 중요한 차이죠. 사이코패스는 선천적인 이유로 사회생활을 못합니다. 상당히 티가 나고 충동적이고 즉흥적이어서 정상적인 사람들과 전혀 다른 길을 가는 사이코패스와 달리 소시오패스는 상당 부분 가정 환경이나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조형되죠. 정상적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성장기에 어떤 부적응적인 측면들로 인해서 성격 장애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시오패스가 더 무서운 겁니다. 공감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사이의 대화에 잘 숨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대화에 공감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소시오패스라고 할 수는 없죠. 이럴 때 소시오패스적 특징이 확실히 있는지 알아볼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MT나 워크샵입니다.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아도 되는,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시간의 자원이 똑같았을 때 상대방의 모습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MT를 가든 수련회를 가든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무조건 후발대로 오겠다고 우기는 친구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자기 시간이 아깝거든요.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늦게 오고도 먼저 와서 준비한 사람들한테 전혀 미안해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제 옆에 와서 이렇게 슬쩍 얘기합니다. 쟤네들은 참 할 일도 없지? 맨 먼저 와서 저렇게 뭔가를 하고 있어. 이렇게 도착해서 같은 시간을 공유하는데 공감하지 못한 채 자기 얘기만 합니다.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걸 넘어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피해를 주기가 딱 좋은 사람들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이 짙은 사람들과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으시다고요? 완벽한, 하지만 간단한 손절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실 일은 전화번호부에서 그 사람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여전히 전화번호부에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번호가 내 휴대전화에 뜨는 순간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경험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전화가 왔을 때 내가 저장이 안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사람도 타격감을 받고 나도 훨씬 더 당당해집니다.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꽤 많은 소시오패스들은 자기의 이름을 저장하지 않는 사람을 이 사람 이용하기가 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나에게 피해를 주는 그 사람들을 단순하게 잊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기억하지 않으려 할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기억하게 되거든요. 그 유명한 흰곰 효과. 프레임이 활성화될수록 오히려 기억이 되는 역효과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절대로 흰곰을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밥 먹을 때도 샤워할 때도 버스를 탈 때도 심지어 잠자리에서도 그 흰곰이 생각나게 됩니다.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기억이 나니까. 두 번째로 중요한 방법은 그 사람과 무관한 다른 사람들과 행복한 일이 많아야 됩니다. 행복한 다른 일이 많아야만 다른 일로 그 안 좋은 기억을 덮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락처가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카톡에 생일이 한번 뜨거나 바뀐 프로필 사진이 자꾸 눈에 들어오거든요. 아예 지우고 다른 사람들과 행복한 즐거운 경험을 많이 하십시오. 그 두 개를 다 하셔야만 나에 대한 영향력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죠. 그 사람 욕도 하지 마십시오. 절대 기억하지 말아야지라고 할수록 더 기억나는 것처럼 욕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내 말에 노예가 되기 때문이에요. 욕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좋은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과 상황이 되어야만 내 주변의 소시오패스와 완전한 손절이 가능합니다. 혹시 소시오패스 만나실까 봐 여전히 두려우신가요?
소시오패스는 100명 중 4명꼴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만날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들 중에 소시오패스가 많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렸긴 했지만 분명한 건 악인은 악인끼리 모이고요. 우울한 사람은 우울한 사람끼리 모이고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끼리 모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성격의 상대성은 있을 수 있지만 세계관과 가치관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친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감하지 않는다를 뒤집으면 어느 선 이상으로 친해지기 어렵다는 말이 됩니다. 유유상종은 현대 심리학에서 강력하게 관찰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선한 우리라면 점점 더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과 친하게 되는 가능성은 점점 더 떨어진다는 거죠. 내가 행복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 되면서 내 주변에 이렇게 괜찮은 사람들이 더 모일 수 있게 만들어주면 그들이 내게 다가올 가능성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착각을 해요. 자, 남자가 말 많나요? 여자가 말 많나요? 보통 여자가 더 말이 많다라고 하지요. 하지만 실제로요, 남자가 여성보다 더 미세하게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것도 그래서 거꾸로 알고 있어요. 미국 텍사스 대학의 제이미 페이니 베이커 교수가 실제로 인간의 어마어마한 양의 말들을 전수조사했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경우 남자가 더 말을 많이 합니다. 약간 더. 근데 왜 우리는 여성이 더 말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남자는요, 목적이 있을 때만 말을 많이 해요. 저 물건을 사야 될 때, 저 사람과 친해져야 할 때, 그러니까 목표가 있을 때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때는 정말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여성은 뭐예요? 확장적인 언어 행동을 구사한다라고 해서 목적이 없는데도 상대방과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 보면은 왜 불필요할 때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받죠. 그리고 여성들도 남성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쟤네들은 앞만 보고 달려가. 라고 하죠. 그런데 실제로 말의 총량을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더 말을 많이 하는 걸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기 쉽죠. 목표가 있을 때만 얘기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이게 더 효율적인 거 아니야?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단순하게 설계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데도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목적이 있을 때만 얘기하는 사람과 분명히 다른 친밀감을 가집니다. 안 친한 사람한테 전화해서 뭐 빌리거나 부탁할 때 어떻게 하세요? 그 용건을 바로 얘기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애는 잘 커? 요즘 어떻게 잘 지내? 하시는 일은 잘 되고? 이렇게 영혼이 조금도 담겨져 있지 않은 안부를 묻고 용건을 얘기하시죠. 이게 바로 안 친한 사이의 특징이에요. 용건과 안부를 패키지로 묶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럼 가까운 사이의 특징은 뭡니까? 진짜 가까운 사이? 두 개를 묶지 않아요. 용건이 있을 때 용건만 얘기합니다. 제가 진짜 친한 친구한테 뭐 빌려달라 그럴 때 영범아, 그거 좀 빌려줘. 알았어. 아니면 또 없으면 없는데 이게 정상적인 대화지. 진짜 친한 친구한테 전화해서 뭐 빌려달라 그럴 때 영범아 잘 지내? 애는 잘 크고? 그러면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러죠. 너 왜 그래? 이상한 녀석이네 이러겠죠. 더 중요한 특징 뭡니까? 가까운 사람의 특징. 용건이 없어도 말을 하죠. 바로 여성적인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러니까 반대로 그래서 우리는 용건이 없는데도 말을 걸어주는 사람들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친구가 많습니까? 남성이 여성이. 여성이 더 친구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남성들 입장에서 보면 비효율적인 대화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나에게 더 우호적인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훨씬 더 생존력이 강한 생태계를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남자들도 그렇기 때문에 용건이나 용무가 없는데도 안부를 묻고 말을 걸어주는 사람들은 친구가 많고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남성 좋아하죠. 네. 근데 남성은 막 유머러스한 여성 좋아할 것 같아요. 싫어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래? 좀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뻐도 웃기면은 이렇게 웃기는 해요. 너무 재밌으세요. 화가 나네. 너무 재밌으세요. 대구번이 들을 따위는 아니네. 대구를 잘못 아니네. 아니야. 왜냐하면 보수적인 남성일수록요. 자기를 웃기는 여성을 좀 덜 선호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여성을 선호하나 봤더니 좀 웃어주는 여성을 선호하더라고요. 맞아.
그렇죠. 여보 뭐 매운탕 먹을까 그러면 뭐 당신 좋아하면 먹지 뭐 이렇게 웃으면서 하면 기분이 완전 좋다고. 그리고 안 해줄 거면 이렇게 하세요. 여보 이렇게 웃으면서 여보 오늘은 집에 있는 거 먹으면 안 될까? 다음에 꼭 할게. 기분이 그렇게 나쁘진 않죠. 그럼 다음에 또 해달라고 할 때 여보 오늘은 집에 있는 거 먹으면 안 될까? 여보 오늘 내가 정말 미안해. 오늘은 재료가 없어서 오늘만 집에 있는 거 먹으면 안 될까? 계속 그렇게 하자. 여보 나중에 제사상에 올리면 안 될까? 여보 내가 살아생전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은 여보 살아서는 집에 있는 거 그냥 먹고 당신이 죽으면 내가 진짜 정성껏 해가지고 제사상에 올릴게 여보. 그렇게 덜 기분 나빠한다고요. 근데 거기에서 두 종류의 또 여성분이 있다고요. 딱 여보 뭐 매운탕 좀 먹으면 안 될까? 맨날 지가 좋아하는 거 먹으려고 있어야 돼. 말을 안 하려고 해도 막 말할 수가 없어. 그냥 날만 추워지면 매운탕이야 그냥. 돌아가신 시아버지도 그렇게 비린 걸 좋아하더라고. 그냥. 저 집안이 생선을 많이 먹어. 그러면 이제 와이프하고는 좀 안 맞고. 그렇구나. 그리고 여성분들이 젊으실 때보다 나이가 드시고 나서 사람 웃기려고 하는 게 더 심해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요즘 갱년기 지나시고 나서 이제 분위기 이렇게 해야 집안이 분위기가 좋아질 줄 알고 뭐 여보 뭐 매운탕 뭐 어떻게 하면 어떻게 매운탕 이게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남은 내 인생이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는 거야. 진짜 남자는 웃긴 녀석 안 돼, 진짜. 그래서 개그우먼 분들한테 사석에서는 절대 웃기지 마세요. 사석에서는 그냥 엘레강스. 그리고 그냥 방송 나갈 때만 웃기시고 사석에서는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뭐 네네 이런 게 좋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우 동감합니다. 왜냐면 그쵸. 개그우먼들이 소개팅할 때 잘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왜냐면 직업병이라는 게 있어서 보통 남자들이 실물이 예쁘시네요. 이러면 다 뜯어 고쳤어요. 이미 거기서 얘기 끝났어. 이미 얘기 끝났어. 그리고 표정도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 딱 될 거를 이게 직업병이라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 앞에서는 웃고 연락 안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쩜 그렇게 다음에 만나자고 철석같이 얘기해놓고 집에 가면 연락한다고 해놓고 집에 아직도 안 간 모양이에요. 집이 사당이라고 해놓고 사당이라고 해놓고 그러니까. 그거 봐요. 자, 웃어준다는 게 뭐냐면요. 박수 치는 거예요, 당신한테. 당신 너무 대단하네요. 이게 바로 이태리 남자들이 전 세계 여성과 사랑에 아주 빨리 빠지는 이유예요. 이태리 남성들은요, 여성들이 되게 이렇게 마음에 들잖아요. 그러면 아벨라라고 해요. 아벨라. 당신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아벨라, 감탄. 근데 이제 제스처도 같이 한다고요. 아벨라. 모짜렐라.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할 때 여러분이 막 이렇게 하시죠? 이거 지금 저한테 박수 치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존이 올라가요. 내 존재가 소중하다는 느낌. 내가 있어서 이분들이 좋구나. 이거는 비언어적 언어거든요. 이 비언어적 언어는 영혼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이러니까 제가 여성들 강연에서는요, 제 능력의 200%, 300%가 나와요. 전 강사료를 너무너무 많이 준다고 해도 중학교 남자애들하고는 안 해요.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아요. 제가 1000명 가봤어요, 1000명. 청소년 캠프. 1000명이 1시간 동안 저 어떻게 본 줄 아세요? 저는 그날 침 뱉는 게 두 종류라는 거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앞에 치아 사이로 나가는 게 있고 혀로 이렇게. 제가 유머 한 번 했는데 뭐랬는지 아세요? 앞에 2학년 애가 자기 친구한테 나이 먹고 고생한다. 걔네 걸어 다닐 때도 어떻게 걸어 다니는 줄 알아요? 전 무슨 좀비인 줄 알았어요, 좀비. 애들이 다 이렇게 걸어요. 엄마한테 엄마 나 신발 새로운 거 좀 사줘요. 목소리도 이렇게 안 돼요. 사주라고! 왜 사준다며! 밥 안 먹어. 아주 지혜비 같은 놈, 아주 지혜비 같은 놈이라 가지고 제가 강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세요, 강의라는 게 제 능력이 뭐 5개 있다 그러면요, 오늘처럼 막 여러분이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작두를 타게 되는 거예요. 작두. 막 신이 들려가지고 막 내가 전에 모르던 말이 나오고 나도 그거 다시 받아 적어가지고 내 레퍼토리 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일상의 인정이 이런 거예요. 막 웃고 막 이렇게. 근데 여성스러움의 힘은 이렇게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웃는 건 거기다가 칭찬에다가 나는 여성이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래요. 이게 근데 각도가 있대요.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봐드릴게요. 여러분이 하신 건 오바이트라는 뜻이고요. 이게 본능적으로 이거 하실 줄 아는 여성은 여기 스냅을 쓰신다고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지금 여러분은 대부분 이렇게 하시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이렇게 하는 것도 있대요. 맞다. 이게 되게 여성스러운 거래요. 제가 당당하게 이분은 저랑 두 줄 관계입니다. 너무 치밀한 관계예요. 한국에 살지도 않아요. 멀리 살아요. 자주 만날 수도 없습니다. 누구냐면 제 박사과정 지도 교수입니다. 이 가운데 계신 머리가 하얀 분인데요. 저분이 아주 세계적인 종교 심리학자인 루이스 람보라고 하는 교수님이세요. 람보, 좀 이름이 좀 무시무시하죠. 우리가 아는 그 람보인데요. 보통 지도 교수랑 친하기 좀 어렵습니다. 평가받는 대상이니까. 그러다가 박사학위를 제가 땄어요. 저도 교수가 됐어요. 그러면 그냥 이제 관계가 끊어져도 되죠. 한 단절, 소원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친밀할까? 주변에 있는 교수들도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지도 교수랑 친해? 저도 좀 궁금해서 왜 친한 거지? 보통 지도 교수랑 친하기 좀 어렵습니다. 평가받는 대상이니까. 그러다가 박사학위를 제가 땄어요. 저도 교수가 됐어요. 그러면 그냥 이제 관계가 끊어져도 되죠. 한 단절, 소원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친밀할까? 주변에 있는 교수들도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지도 교수랑 친해? 저도 좀 궁금해서 왜 친한 거지? 그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여러분이 오늘 들은 강연과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박사과정을 하러 이제 들어갔더니 제 지도 교수가 결혼을 하신대요. 연세가 그때 당시에 50대 중반이었던 것 같은데 이분이 결혼을 여러 번 하신 거예요. 이번이 세 번째 결혼인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결혼은 이분이 아주 천재예요. 예일 대학에서 석사를 가고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를 했는데 박사를 4년 만에 마칩니다, 이분이. 그리고 2년 정도 지났을 때 이미 교수가 돼요. 엄청나게 바쁘게 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박사과정 끝나고 교수 되면서 이혼했대요, 첫 번째 분이. 너 그냥 공부나 하고 살아라 그래가지고. 근데 아이가 하나 태어났는데 아이와 같이 그냥 아내가 떠나갔습니다. 그러다 너무 외로워가지고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이게 참 운명의 장난인지 사기 결혼입니다. 이분이 처음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시민권을 딴 다음에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아주 삶이 비참해집니다. 그때 살이 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막 먹고 그냥 뭐 패스트푸드 먹고 해서 막 살도 찌고 막 굉장히 인생이 망가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막 입학해가지고 코스웍 할 때 이분이 이제 세 번째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결혼식 전날입니다.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 좀 와줄 수 있겠네요. 자기 연구실로. 근데 목소리가 좀 이상해요. 좀 운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일이지? 달려갔습니다. 문을 좀 이렇게 열어놓고 불을 꺼놨어요. 그리고 우리 지도 교수님이 이렇게 책상에 엎드려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교수님 저 왔어요. 그리고 이제 불을 켜라 했더니 불을 켜지 말래요. 그리고 내 옆에 와서 좀 앉아달래요. 그래서 그 옆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너 지금부터는 교수와 학생으로 만나지 말고 제가 그때 상담 센터에 들어가서 인턴 프로그램을 막 하고 있었거든요. 인턴 카운슬러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상담해 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내 상담 기술을 이분이 테스트 하시는구나. 그 생각하고 네네네. 그래가지고 잘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무 화가 난대요.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화를 어떻게 식힐 수가 없대요. 누가 그랬어요? 물어봤겠죠. 자기랑 친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이번에 초청을 안 했대요. 근데 그래도 내가 세 번째 결혼하는 걸 알리긴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전화를 걸었답니다. 친구한테. 나 사실은 내일 결혼한다. 세 번째 결혼. 뭐 멀리서나마 축하해줘. 결혼식 통보를 한 거죠. 친구가 축하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야, 근데 너 내가 신문서 본 통계인데 그게 두 번 결혼한 사람들이 두 번째 결혼을 5년 동안 유지할 가능성이 한 30% 정도 되고 세 번 결혼한 사람은 5년 동안 그 유지할 가능성이 5% 미만이라는데?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왜 하신 거야, 이분이? 장난치신 건지 뭔지. 그러니까 막 화가 팍 나신 거죠. 어떻게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 저도 막 화가 나더라고. 그러게요. 뭐 그런 친구가 있어. 놀지 마세요. 뭐 그러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의 목소리가 울먹거리는 목소리가 나면서 근데 수영, 내가 한 번만 더 결혼에 실패하면 나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지도 몰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교수님으로 안 보였어요. 갑자기 뭐 어린아이처럼 보이기도 하고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버려질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진 한 대상으로 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좀 뭔가 좀 해봐야지 그러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아유 우리 교수님 어떡하면 좋아 막 그랬더니 그분이 같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울면서도 그랬어요. 아니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좀 잘해봐야 되는데 내가 인턴으로 제가 뭔가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한참을 붙잡고 울었어요. 그분이 이젠 가도 괜찮대요. 그래서 내가 뭔가 좀 해야 되는데 내가 나 인턴인데 이거 좀 뭔가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해결책을 좀 줘야 되는데. 알았다고 그냥 그러고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오면서 후회해서 나 좀 잘했어야 되는데 나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울다 나왔네. 그리고 그냥 다음날 결혼식 가보니까 멀쩡해지셨어요. 결혼식도 잘하고 잘 끝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박사과정 논문을 쓰는데 제가 이제 기숙사에 살았을 거 아니겠어요? 외국 학생이니까. 저희 학교가 돈이 없어가지고 기숙사 건물 통으로 판 거예요. 그래갖고 방학 때 다 나가래요. 아무 대책도 없이 나가라는 게 말이 돼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막 한국 사람들이 이제 쫓겨난 게 주로 한국 사람들이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유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대장을 했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말이야. 인종차별을 내가 걸 거야. 막 이래가면서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을 이렇게 쫓아낼 수가 있냐. 격하게 그냥 제가 저항한 거죠. 한두 명씩 빠져나가더라고요. 이랬다가는 잠깐 졸업 못할 것 같다. 나중에 둘밖에 안 남더라고요. 결국 해결이 어떻게 됐냐면 그러면 어느 하우징을 구해가지고 거기에 싼 값에 들어가게 해주는데 싱글만 가능하대요. 결혼 안 한 사람만. 우리 둘은 결혼했어. 신나게 그냥 저항한 다음에 우리만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버려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막 좋아라요. 결혼 안 한 사람들은. 근데 우리 둘은 시큰 화만 내고 그리고 우리는 쪽박 신세가 되는 거예요. 어떡할까 제가 지도교수 찾아갔습니다. 나 어떡하죠? 나 돈이 없어서 바깥에 집을 못 구하는데 나 한국 가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얘기했더니 내가 방법을 찾아보겠대요. 열심히 학교에 가서 총장님, 부총장님, 그다음에 뭐 기숙사 담당자님 막 만나서 설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방을 주겠대요. 석사들 주는 방인데 가족이 쓰는 2층 집이 있대요. 굉장히 좋은 집이거든요. 700불이면 괜찮아요. 싼 거야. 근데 이게 석사 학생들한테는 700불 주는 방인데 너는 1,500불 내래요. 2배를 더 내래. 그래서 나 돈도 없는데 나 700불, 1,000불 넘으면 나 못 내는데. 그래갖고 교수님한테 또 찾아가서 나 이거 등록금을 안 낸다고 또 이렇게 2배를 내라네요. 그랬더니 아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고 또 자기 가서 막 따지시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뭐 우여곡절 끝에 맨 마지막에 편지가 왔습니다. 1,500불 내면 들어오고 아니면 집 못 준다라고 하는 거죠. 네 선생이 굉장히 어필을 많이 했는데 네 지도교수가 미안하지만 그 부탁도 못 들어주게 됐다라고 이메일을 보냈어요. 근데 이게 실수로 말이죠. 저희 지도교수님이 보냈던 편지가 첨부메일에 딸려왔어요. 뭐지 이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내가 부탁이 하나 있어. 이 부탁 꼭 들어주길 바란다. 수영이한테는 그냥 700불만 받으라고. 그 대신 나머지 800불은 내가 내겠다. 내 통장에서 빼가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눈을 의심했어요. 내가 그때 우리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갖고 내가 정말 잘 될게. 내가 내중에 정말 잘 되면 내가 이분한테 정말 잘할 거야. 당신 내가 이 사람한테 혹시 잘못하면 그때 꼭 얘기해줘. 응? 내가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는데 내가 진짜 아버지로 삼고 내가 정말 남봉 교수한테 잘할 거야. 제가 정말 운 좋게 학위를 마친 다음에 제가 4년 만에 마쳤어요. 열심히 해갖고. 제가 또 운 좋게 바로 교수가 됐어요. 교수가 된 다음에 제가 누굴 불렀을까요? 우리 지도 교수님 불렀습니다. 오시라고. 제가 초빙 교수로 해가지고. 지난 15년 동안 제가 4번 정도 부른 것 같아요. 제가 한 2번째 불렀을 때 교수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교수님 아세요? 제가 그 편지 읽은 거? 무슨 소리냐.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나도 지금 교수하는데 나는 절대로 그렇게 못해. 나는 절대로 내 월급에서 90만 원을 빼가지고 아무리 내가 이뻐하는 학생한테 준다? 난 못해. 어떻게 그게 가능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너 몰라? 너는 내 그냥 여러 명 학생 중에 한 명이 아니야. 너는 내가 정말 모든 사람에게 버려지는 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친구야. 너 모르니? 너는 내 친구인 거.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또 둘이 한참 울었겠죠. 많이 우셨네. 많이 우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꼭 가족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한테나 나눌 수 없는 우리의 관계 욕구가 무너져서 생기는 온건파 감정을 잘 나누면서 살 수만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정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